2억 여름을 찍어야 돼. 이거는 훨씬 2억 갔으니까. 아니 이거 놔두고 그래? 이걸로 이걸로 찍어봤습니다. 요 가운데로 조금만 좀 해주시고 이쪽이 쳐져 있어요. 쳐져 있어. 아니 야, 법무사님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웃기고 그래요. 자, 마스크는 전부 내려주세요. 오늘은 좀 반듯하게 찍어보랍니다. 자연스럽게 맛있는 말 나오고 웃기는 말도 해봐요. 호남 미래포럼 화이팅 한번 해요. 호남 미래포럼 화이팅! 다시 한번 호남 미래포럼 화이팅! 좋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더 해, 한 번 더 해. 호남 미래포럼 화이팅!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이걸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맞춰놓고 앞에 나와서 여기도 좀 그런데 여기가 더 좋은가? 어? 아니 여기가 더 좋은데? 앞으로 나가시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 사단법인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호남 미래 포럼 이성출 안보 현실과 과제 제47회 조찬회 여기는 삼정호텔 아도니스 홀입니다. 제가 그러면 시킵니다. 야, 예. 그냥 차고 계셔요. 뭐. 어째 오늘은 각이 어째 그쪽으로 다 가셔가지고 선생님대로 그 지났어요. 라인까지 조금 들어오세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님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본 포럼의 이사장님이신 허신행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손님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연사로 나오신 한미연합사 군사를 등 많은 군 경력을 갖추신 이성출 육군 대장님, 국내외 정세와 안보가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을 맡고 계신 이만희 장관님이 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는데 우리 창립자이시고 원로이신 한갑수 장관님의 자리가 비어있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전라북도 여성을 대표하신 한국여성 세무사회 15대 김규숙 회장님, 겸손하게 또 뒤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참여해 주신 이명수 의원님, 김성기 지금의 총장님, 이수행 교수님, 천하건 한의학 양의학 박사님, 앤톤스 리 국제 세계적인 임충식 상임 송하중 자문위원장님, 김동현 마물 박사님, 그리고 지난달 덕을 사주신 김광우 대표님. 사실 제가 얼른 떠나고 싶어서 걱정이 돼서 우리 김세영 고문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일경제신문에서 편집 국장, 원설위원, 원설고문, 지금 이제 2대 권력인 감사를 맡고 계시는데, 사실 저번에 그 매일의 경제 칼럼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제 양반 칼럼 쓰실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읽고 있어서 표현인데, 이번에 대한민국 선진국 조건이라는 또 좋은 책을 내셨거든요. 처음 출산에 정기총회를 때 내가 소개를 했는데 안 계셔. 바빠서 떠나실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나와서 고맙고요. 바쁘실 때 아주 어려울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계에 아주 원로시고 많은 인물을 맡고 계신 송영수 서강기업 회장님, 지난번에 한번 나오시더니 분위기 좋다 그래서 계속 나오게 또 광고 출신이신가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달릉 100만 원 후원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캐도 아시죠? 북한의 경수로 캐도 북한 담당을 비롯해서 통일부와 청와대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통일부 차관을 영임하신 다음에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대진대학교 교수로 계신 김영석 차관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처음 나오시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시라고 인사 반갑습니다. 모성 출신이시더라고요. 계속 나오시라고 고맙습니다. 전주 출신으로 예비역일군 소령이시고 전국 학교 운영 연합 사무총장 신문 발행 한국 학부모 총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서신석 회장님 계속 나오시고 우리가 시간 때문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길이 목사님과 함께 오신 김봉밀 목사님과 양성일 예사님 계속 나오십니다. 하나님 출신으로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진단검사와 감염병리학 등 다양한 의료계에 김봉밀 김봉일님 계속 나오십니다. 다음에 보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외하면서 1월에 저희 정기총회를 할 때에 우리 포럼을 하신 이사님 몇 분이서 이 개정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에게
유보를 해주십사 해서 넘긴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포럼 끝나고 여기서 우리가 이사님들이 15명이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해줍시다 그랬더니 또 이 타행이 얘기 나와서 그러시면요 우리 사무실로 다시 한번 이사회를 수립해서 모였는데 제가 놀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피곤할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해치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시간 반 동안을 논의를 했는데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거기서 나오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포럼이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에 중점을 줬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 플러스 국가 발전 그리고 세계를 향하는 쪽의 빛을 우리 포럼에 나보자. 그래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뭘 사업 목적에다가 추가했냐면은 호남인의 자긍심 고취, 정체성을 탐구해보고 글로벌 비전을 수립해서 우리가 제시해보고 이런 얘기가 우리 사업 목적에다가 추가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과연 이게 추상적이라고 보였을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기초기에 내놓는 정관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 상을 주는 걸로 딱 운영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운영해 보다 보니까 조금 탄력성을 가지고 설령 호남인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호남에 기여를 하신 분들은 상을 주는 방안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 상에다가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 개정을 했었는데 논의를 거듭한 건데 그러지 말고 그건 그대로 10년 해왔으니까 두고 별도로 지역 및 사회 발전 공로상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탄력 있게 그때그때 이사회나 심사 선정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다시 보완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뭐냐? 우리 정치권이 극한적으로 싸움을 하고 세계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 사람이라도 소속인이라도 존중해줘가지고 끝까지 끝장 토론 그리고 만장일치 화백회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특히 그 끝까지 노력해 주신 이수행 이사님, 이노창 이사님, 오일근 박사님, 오일근 박사님 아주 기억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박중선 이사장님 등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아주 값진 교훈을 배웠다 하는 말씀 보고를 드립니다. 조경자 위원장님이 아침에 지금 안 보이는데 안 나오셨어요? 감기로. 여성분들은요 아침에 이거 참여하시려면 남자들보다 1시간 최소한 2시간 더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긴장이 되셔가지고 2시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참 미안합니다. 여성분 나오시고 그래서 여성분들보다 특별히 배우려고 여성분 잠깐 서보시죠. 한 분 한 번 소개 못 드리겠고 남성들이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신 분입니다. 밥을 사시는 분이 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밥을 사시는 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하겠습니다. 지금 AI가요, 박사들 다 밀어내요, 이제. 박사들부터 이제 실직입니다. AI가 밀어내요. 네.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고, 그러고 이제 하이테크 분야는 돈을 엄청 벌고, 한쪽에는 연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회원님 가운데 연금 없는 사람들 참 힘들었었지만 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소득이 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진설미 쪽에 가서 열심히 창조를 해야 되는 시간이 걸려요. 평가에서 성과금을 줘서 먹고 살게끔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사람들 AI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 돈을 기본소득이라든가 기초연금을 돌려줘야 같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부에 세금을 내면은 흘러가지고
이 관료 시스템에 들어가면 효과가 떨어져서 레이건 대통령이 해보니까 1달러를 세금 내면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0.5센트들이 되게 0.5%. 그래서 저는 우리 포럼에서 돈을 좀 부으신 분들이 여기서 아침부터 한번 사십시오. 그럼 우리는 박수를 드리고 기업에 세금 갖다가 저만 잘라서 오는 이 말이지. 여기서 밥을 사시고 여기서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 아이디어 가신 분들 같이 서로 이렇게 코퍼레이션 협력해가지고 벤처도 만들고 이렇게 호남 미래 포럼에서 뭔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밥을 사시는 걸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따뜻한 마음으로 세금 내서 돌아온 것보다는 우리 서로 웃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도 받으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매달 모시니까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요새 화물 이런 데가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온 나라 물류를 그냥 완전히 멈추기도 하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화물 이런 데가 우리나라 물류의 핵심인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물류 핵심가로서 화주와 차주를 모두 만족시키는 물류 방정식 플랫폼을 창안하신 분이 원하시는 박사신 분이 동방특송 주식회사 윤백호 대표이사 겸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벽시계입니다. 벽시계. 이게 돌아가면요. 목이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이 밥을 사시고 벽시계 받으시고. 동방특송주식회사 회장 윤백호.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 포럼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봉사와 헌신을 해 주셨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 포럼 이사장 프로신행 상임대표 겸 운영위원장 이홍기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장 이만희. 다음은 본 포럼의 포럼 위원장으로 허신행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안보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들이 안보를 챙기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성출 장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 좋은 소금 그리고 가장 질 좋은 시금치가 나오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신안군 비금도입니다. 그 비금도 출신으로 자랑스러운 육군대장, 제가 말씀드린 자랑스럽다는 표현은 별이 반짝여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반짝이는 별에 합당한 모든 품격을 갖춘 대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러운 육군대장 이성출 장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제복을 벗으셨지만 변함없이 다각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번 1월 달에 LA에서 끝난 CES 전시회에서 최고의 슬로건은 뭐였냐면은 휴먼 세큐리티입니다. 휴먼 세큐리티.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금년에 생각할 때는 세큐리티다. 안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늘 젖어서 잘 모르고 지내지만 그 CES에 또 하나 포함된 세큐리티가 사이버 세큐리티였습니다. 그래서 휴먼 세큐리티는 슬로건이었어요. 휴먼 세큐리티 for all. 누구에게라도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세큐리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셔널 세큐리티입니다. 국가안보입니다. 이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오늘 뜻있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께서도 모든 일을 하시면서 늘 이걸 염두에 두시고 국가라고 하는 버팀목, 가림막
그리고 보호장치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고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이승출 대장님을 뵙고 모셔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면에서 품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안보만 보시지 말고 그분의 인격도 보시면서 오늘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단합하고 그리고 아까 신흥 장관님 말씀 중에 숨어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모여서 토의를 해서 끝장을 가고 소속에도 정말 존중한다. 이런 대한민국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전문용어로 숙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숙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안보 측면에서 오늘 좋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미래포럼 발전에 오늘 이 강연이 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겠습니다. 이승출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비역대장 이승출입니다. 사실 제가 이만희 장관님은 저희 형제들보다 더 잘 만나요. 참 여러 가지로 존경스럽고 제가 좀 공방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강의를 또 이만희 장관님께서 부탁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만희 장관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 제가 오늘 사실 이걸 말씀드린 전체적인 것을 함축을 다 해요. 이미 그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고향 선후배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포근하고 또 한편 기쁘면서 또 한편 이 자리에서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의 안보에 대한 현실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국가 발전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쪽 출신으로서 얼마만큼 지금까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 어떤 안보관이 과연 적합했느냐 아니면은 또 이 엉터리 같은 거냐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담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좀 제가 고향이 비름도라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제가 검정고시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또 나와가지고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돼서 검찰청에 요즘 말하면 9급이죠. 5급을 시험을 봐가지고 그게 당당히 72대 1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 들어가서 한 6개월 하다가 요즘 검찰 문화라든지 검찰 공화국이나 여러 가지 뭐 많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제가 나이 20살 때 검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검사와 평직원과 이게 높낮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마치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나도 공부를 그래도 제가 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꽤 했는데 아버지 잘 만났으면 말이야. 아버지 찬스가 있었으면 나도 너희들처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피처를 찾고 탈출구를 찾은 게 돈 안 들이고 공부한다는 게 육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한 이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우리 안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는 정말 호남인으로서 그야말로 양무 호남이면 신국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보 현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호남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뭔가 균형된 이런 시각을 좀 갖는 그런 토대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제가 이 제목을 정했고 또 여기에 도전과제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안보는 즉 국가의 안보력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력을 토대로 하는 안보 역량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국민의 결집이라든지 어떤 국가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안보 역량이라고, 하나는 안보 환경이라고 해요. 이 안보 환경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게 많죠.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는. 근데 우리나라는 안보력은 국가 예산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6번째가는 강국입니다. 하드웨어는 강국이에요. 확실합니다. 연간 국방비가 55억 불을 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500억 불, 500억 불, 그러니까 55조를 쓰는데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안보 환경이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뭐 약소국이라는 게 아니고 국제 질서와 우리의 분단 현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도 여기 뭐 김영석 통일부 차관님 하셨던 분이 와 계시는데 어떻든 우리가 남북관계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불행하다. 그런 실태를 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안보에 대한 평소의 국가관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정치적으로 어느 정권을 제가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비역 어떤 대장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순서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안보, 아까 시큐리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이 뭐냐, 이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보는 우리가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보를 얘기할 때는 국가가 앞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보 그러죠. 그러나 개인은 안전이라고, 기업은 보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큐리티라는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내셔널, 국가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안보가 오늘날은 많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외침이라든지 외부의 무력 수단에 의한 우리의 주권이나 우리의 영토를 침범해서 약탈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이게 안보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광역의 안보가 돼서 포괄적인 안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과 국제질서의 어떤 다양성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하나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광역적인 이런 개념으로서의 안보가 이제는 대두가 된 거다. 그래서 포괄적 안보 개념, 비군사적, 군사적 위협뿐이 아니고 비군사적 위협까지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안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도 사실 안보 차원의 대응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최근에 기술 문제, 경제 문제, 이거 전부 다 안보에 관련되는 차원에서 국가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안보라는 것은 큰 광역적인 개념,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일, 군사적 부분 또는 국방이라든지 어떤 외교안보 이런 것까지 망라된 이런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보 우리 현 상황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정말 그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김영석 차관이 계신다는 남북관계, 그리고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근데 불행하게 지금 현재 꽉 막혀 있는 상태고 하나의 발걸음도 일본도 전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보가 늘 불안하고 유동적이라는 게 뭡니까? 떠다닌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고착이 돼줘야 되는데 늘 이게 떠다니는 식으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지금 우리의 현상인 거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왔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에 따라서 가장 우리의 큰 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냉전 구도가 살아났다. 이것도 대단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현실화될 수가 있다 하는 이 우려가 우리에게는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커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미중 간의 갈등, 우리는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를 의존을 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갈라지다 보니까 이 편을 줄 수도 없고 이 편을 줄 수도 없는 우리의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미동맹이 우리에게는 중심축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치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늘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27차례나 했습니다만 어느 통계에 보니까 작년부터 금년 어제까지 96차례의 다연장을 포함해서 미사일, 중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96번을 쐈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대부분. 그런데도 쏴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김정은이한테는 뭔가 존재감이 있고 얻을 게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차 핵실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7차 핵실험 했을 때는 아마 한반도에 요동을 치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미국도 그 이상은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 여기까지가 임계치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엄중하고 매우 요동치는 그런 우리의 안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러시아가 군사 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그만 나라, 마치 장기판에 차로 졸치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길어봐야 2, 3개월일 거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금 넘었어요. 1년이 넘고도 지금 이제 러시아가 하고자 했던 엔드스테이트, 최종 상태를 달성을 못한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한 서방 세계가 거기에 대한 대항을 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작년 3월 24일 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서로 고착된 상태에서 밀리고 당기고 이러는 이제 형편인데 사실 그 배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게 바로 지정학적인 특수성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위치가 러시아가 하여금 포기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과거부터 러시아의 국력이나 어떤 국방력을 해외로 투사하는데 세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세 개의 통로. 과거에 레닌그라드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항구를 통해서 발티해로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이 3대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국력을 해외로 투사를 하는데 사실 발티계라든지 극동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은 기후라든지 그러니까 동결되는 항구가 동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국력의 대부분은 인구라든지 산업력이 노랄 산맥 이 섬에 있습니다. 이것을 동쪽으로 이동해서 투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해가 유일하게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네들의 대투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크라이나 영토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크림반도와 그 일대의 돈바스 그 지역을 합병을 했던 병합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저 빨간 거 있습니다. 그 오른쪽이 러시아 아닙니까? 그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 역 밑에 거기까지 이어지는 병참로가 있죠. 병참선. 이 병참선을 들립니까? 괜찮습니다. 병참선을 확보를 해야 어떤 나름대로의 군사력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흑해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크림반도가 그야말로 러시아로 와서 정말 핵심적인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병참로가 전부 보급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것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됐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공격을 해서 하겠다. 병합을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공격이 된 건데 공격 시기가 그러면 그때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나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에 가입이 되어버리면 이거 공격하면 서방 신뢰와 전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에 가입되기 전에 빨리 먹자, 빨리 확보를 하자 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황은 아신 바와 같이 러시아가 자기들이 최초에 의도한 대로 쉽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전황이라면은 서방 세계와 또 러시아 중국의 세력 간의 어떤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전면전이 아니고 국지전이라는 개념, 제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작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군사작전이라는 뭐냐면 작전 지역을 한계, 즉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작전 지역을 이 테두리 내에서 하자.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나 장비를 첨단이라든지 가공한 이런 장비를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세계도 전투기 제공 안 합니다. 포라든지 전차를 제공해 주지 그리고 대전차포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지 전투기 안 줘요. 장거리 미사일 안 줍니다. 왜냐? 그걸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침공하는 것은 서방세계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한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형태의 전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의도는 뭐냐면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켜서 러시아가 하나의 서방 세력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안 돼도 이제부터는 그 위치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이런 의도하에서 지금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절대 당장 휴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그러면 휴전이나 종전이 언제 될 거냐? 그리고 러시아가 푸틴이 경고한 대로 과연 핵을 쓸 거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휴전이나 종전은 쉽지 않을 걸로 봐요. 휴전은 서로 밀리고 당기고 해가지고 다들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상태. 그래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그런 생각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너가 더 힘이 빠져야 돼.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휴전은 아니에요. 종전은 뭐냐면 한쪽이 완전히 이겨버린다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가 있다든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충계 공격을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려 하고 있죠. 이 상태가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중국이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그래서 중재 역할을 좀 할 것처럼 지금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 상태만은 어렵다. 휴전이나 종전이.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핵을 쓸 거냐? 핵을 쓸 거냐? 이 가능성은 푸틴은 열어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뉴스타트 협정이라 해서 핵무기,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2026년 2월까지 유효기간입니다. 이거를 자기는 중지시키겠다. 즉, 협약에 대해서는 약속 안 지키겠다 하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3대 핵 세력, 핵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게 뭐냐면 전략폭격기, 그 다음 ICBM, 그리고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핵을 말합니다. 이걸 DMZ 있지 않습니까? 이 DMZ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 대통령 권한 없어요.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을 받고 유엔군 사령 승인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땅에도 DMZ를 비무장지대를 우리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도 유엔군 사령관 승인 절차상 분명한 겁니다.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보가 참 불안한데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어떤 대응책을 쓰더라도 써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첫째는 남북 분단입니다. 여러분 휴전에 의해서 남북 분단 됐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지 남북 분단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가 둘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당위성 있고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이게 경쟁을 해서 누구 힘으로 될 거냐? 이게 체제 경쟁 아니겠습니까? 이념 경쟁. 그래서 북한은 출동살동 자기네들 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이 되다 보니까 전쟁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어떤 군사력을 갖기 위한 군비 증강 엄청나게 예산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또 간헐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북한이 되고 그럼 우리 안보가 불안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북한 핵이죠. 이 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흔히 핵 개발하는데 이미 북한의 핵 개발은 끝났어요. 핵 완성을 됐어요. 핵무기가 뭐 40기 있냐 60기 있냐 이러는데 그건 사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핵무기를 확실히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핵이 완성이 됐고 그것을 더 진화시키고 고도화시키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고도화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각종 투발수단을 소위 말해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ICBM, SLBM, 전에는 전략폭격기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사거리를 늘려가는 거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고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핵물질입니다. 핵물질은 플루토늄을 여기서 재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플루토늄 추출해야 돼. 원자력 발전소를 하고 나서 재가 나오면 그걸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매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핵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기술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축 기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핵을 이렇게 포병이라든지 간단한 무기에 관할 수 있는 소형화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을 완성하다 보니까 핵 국가의 지위를 북한은 갖고자 하고 있고 세계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북한의 핵이 직접적인 현실적인 가장 임박한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이 인식을 했습니다. 트럼프 때 인식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건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핵무기 다른 나라 다쳐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우리가 해결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위협이 되는 건데 내가 이거 해야 돼. 해서 트럼프가 세 차례나 김정은을 만난 겁니다. 만나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비누주머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지금 생각하는데 북한 핵을 없애자는 건 분명한 거예요. 다만 이것을 없애는데 군사적 옵션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대화로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군사적 옵션. 군사적 옵션이 뭡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영변 핵시설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제한이 있다는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진영학적 특수사고가 이건 다 아시죠? 우리가 외세 간섭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중국이 너무 커졌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게 신생 어떤 강대국이 돼가지고 이제 기존 강대국 미국하고 힘의 대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 기술, 국방력, 경제력 대결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대1로라는 대외정책을 세워가지고 대외적으로 군순이 뭐 여러 가지 국력을 중국의 국력을 확장을 하는 이런 거를 내세움에 따라서 미국은 이걸 또 막고자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웠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우리가 정말 자유스럽게 주도권을 갖고 이걸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부딪히고 해서 이 국제 질서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한반도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여기다가 그야말로 불을 지펴버리는 장작불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이런 역할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승작용이 돼가지고 우리의 안보는 정말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보를 그럼 해결하기 위한 문제 또는 대책 이런 것을 하는데도 늘 우리에게는 이런 독자성이라든지 주도권을 갖는 이런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한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 여기 뭐 제가 김영석 차관님 자꾸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 햇볕 정책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몇 시까지? 9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뭐 고향분들 뵙고 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도 1년 6개월 또 미국에 가서 1년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또 현장에서 그들의 태도와 언행 또 우리에 대한 인식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아는데 어떻든 자 대북 정책 한번 봅시다. 남북관계에서 우리 역대 정부에서 선언 연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점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저는 북한한테 나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 하나 세웠으면 다음 정부도 그걸 이어가야 돼요. 그 다음 정부도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 정부 되면 휘시죠. 백지 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면 야, 또 다음에 그럼 저놈들 바뀌어. 기다려봐. 이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는 반복됐습니다. 자, 우리 햇볕 정책, 우리 DJ 선생님 세계적으로 저 거론되면서 동맹만들고 있는데 저 햇볕 정책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불축시에 그게 아니에요. 햇볕 정책 결과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북한이 달라졌습니까? 핵을 개발 안 했습니까? 무장력이 달라졌습니까? 김정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 정부가 너무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다 할 것처럼 한 거예요. 다 할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얘기해줘. 9.19 합의, 또 종전선언, 과거의 박원계 사건 뭐 해가지고 남북 간에 이렇게 도로 연결해서 분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말입니다. 깊은 철학과 남북관계의 특성을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제가 9.1가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 여러분들 한번 올 돌아가서 제가 이 말씀 듣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1년 12월에 태우 정부 때예요. 그 당시에는 군사정부를 하겠고 그럴 때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정원식 국무총리하고 연영록 총리가 서명해서 서로 지키자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정말 빠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장 뭡니까? 남북 화해. 서로 왕래하고 이제 싸우지 말자. 엄청나게 다 들어갔어요. 두 번째, 남북 불가침입니다. 군사적 대결하지 말자. 헛소리 말고 뭐 하지 말자. 다 들어갔어요. 세 번째, 남북 교류 경제 협력하자. 이거를 바이블로 해서 모든 정부가 지켰다면 저는 분명히 오늘날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강압적정이나 햇볕적정이나 뭐다 내놓고 말입니다. 이거가 백지가 된 상태처럼 이렇게 다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한 발짝도 기본합의서가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분명히 가서 읽어보십시오. 너무 문장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종전선언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전선언 우리 단독 합니까? 할 수 없는 건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죠. 외교적인 마찰이 나오는 거고 국내에서는 뭐 보수나 진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박원계 사건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22년 하면서 그 도로를 만드는데 제 공헌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 도로 만드는데 인구와 거기에 지뢰제로 이런 것들 안전관리 제가 다 해드렸어요. 하루에 한 500명씩 드나드는 이런 작업, 그 지뢰제로 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지뢰가요. 원래 군사적인 지뢰는 지뢰 매듭 보호사라는 게 있어요. 어디다 몇 발을 어떤 식으로 묻어다 다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쉽게 찾아줍니다. 다 제거해요. 그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뢰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무슨 감자 캐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지뢰를 제거했어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년도 못하고 눈 닫았지 않습니까? 눈 닫았어요. 박원계 사건 우리 국민이 북한 군에 의해 죽었다는 거 저도 정말 애석하고 생각하고 안 되죠. 잘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나 대국적이고 국가적인 안보적인 잘못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분의 희생이 그걸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남북한의 버스가 금강산을 한 200대 왔다 갔다 했어요. 200대. 그러면은 박원계 같은 여인이 우리 군대라는 거는 해양경계를 제가 해양경계에 7년 한 사람입니다. 동해안에서 7년 했어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동해안을 제가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해양경계에는 아침에 여명이 되기 전까지는 백사장에 사람 다니면 쏩니다. 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수화하지 않습니다. 손들어. 누구냐? 안보되고 이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 초령이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길래 손들어 했겠죠. 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간 거예요. 우리 애들 병사들도 말입니다. 원칙은 도망가면 쏘게 돼 있는 거예요. 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죽은 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북한이 잘했다 저는 아닙니다. 당연히 응징이에요. 그러나 그 응징에 있어서도 어떤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대요. 전략. 그래 그때도 저는 200대가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서 150대를 줄이는 거죠. 자, 우리 50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150대가 줄이니까
김정일이죠. 그 당시에 김정일이 주머니에 달러가 그만큼 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용돈을 한 달에 500만 원 쓴 사람이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 사과해라. 막 그러면 안 되잖아. 어? 아무리 우리 국민이 말이야. 그러더니 여자가 말이야 그랬는데 엄마 너희들이 그런 거 잘못했잖아. 좀 사과해. 하고 압박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인마 너희 정말 우리 국민 너희한테 못 보내. 그러면 하면은 뭐 한 1년 그렇게 하다 보면 지네들이 또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다가 또 없어요. 야, 그럼 나 할 수 없어. 다시 30대 줄여. 20대밖에 안 보내. 회사 이러다 보면은 시간을 끌고 뭐하다 돌파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핵심은 이 남북관계 특이 어려움을 텄으면은 명령을 유지를 해야 돼요. 실효하게 같은 것도 용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닫아버리니까 다시 열기는 어려운 거예요. 닫아버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철도 도로 완전히 지금 다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다 망가는 거예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열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아쉽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시에 국가의 어떤 전략이나 미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줘야 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사실 단판에 배는 거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9.19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합의서에 보면 이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9.19 합의에 제가 군사적인 그런 분야에 전문가는 전문가들, 사실 전문가들 제가 사실 그 9.19 합의는 말입니다. 정말 이해서는 안 돼요. 그 북한이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손을 뒤에다 묶은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백령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가보신 분들 많아요. 백령도 우리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십니까? 그게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북한 목에다가 칼이 되는 이런 형태의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그게 뭐 아시고 위도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진 기지가 되고 거기에서 포를 쏜다면 북한의 평양까지도 금방 웬만한 포는 다 닿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돌파나 기타 어떤 작전을 하는데 그 큰 거지. 아주 요충지가 돼가지고 전과학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군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군사작전을 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그럼 우리 손 묶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를 포기해라. 이거에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뭐예요? 정찰기입니다. 정찰기, 야, 보내지 마, 너희들. 그러니까, 수선선이 24km인가? 또 얼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4km 이상 정찰기 보내지 마. 우리 정찰기 왜 만들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석이 많고 말이야. 이렇게 잘 지내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양보할 거 있고, 양보하지 못할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건 정말 군사적인, 군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 한계를 인식을 하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통일하니까 너무 기회비입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 후시입니다. 이 많은 기회비용을 통일에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건 엄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통일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통일이 되면 우리가 국력이 승수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북한 만나면 야 통일해야 돼.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놈들은 통일하자고 뭐 제가 논의할 필요는 생각합니다만은 북한은 우리에게 통일하자고 그러더라도 우리 꼭 그 통일하려면 서로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거 좀 적어놓고 말이야. 우리 서로 잘 살자. 공생공명하자 말이야.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대화는 뭐 지속돼야 되겠죠. 저는 대화는 신용을 안 해요. 대화는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대화하면서 애걸복걸 하지 말자. 애걸복걸 하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고 그런 건데 참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한국 너희를 손 놔라 이거예요. 너희가 쓸데없는 일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놓을 수 없는 거죠. 손놓을 수 없는 거죠. 일단 미국하고 보조는 맞춰야 돼요. 공조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모색을 해보면은 거기에 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찾아야 돼요. 뭐 우리 김성환님처럼 이런 전문가들이 그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가 반드시 비핵화와 연계가 되어야 된다. 비핵화에 기여가 되는 남북관계가 돼야지 이거하고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비핵화의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역할은 참 중요한데 정말 저는 중국만 생각하면 열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정말 그 90년도 2000년 초에 만든 우리 중국이 너무 투자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도 국가 전략을 제대로 생각해 봤더라면 사실 국가라는 경제와 안보 아닙니까? 두 개의 축이 경제가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 생각하면서 중국에 투자했어야 돼요. 중국이 오늘날 이런 강국이 됐을 때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북한 핵 손놓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가 와가지고 뭐 만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잘 놀고 있구나. 우리 TV 보면서 그 연속극 나오면 즐기고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즉 중국은 북한에 즐기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의 이런 양다리 걸쳐가지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참 저는 지금 당장은 해법이 없다고 봐요. 해법이 없습니다. 뭐 사드하는 농공 가지고는 지금 난리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이것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어떻든 간에 말하도 좀 있으면 우리의 약속이 되겠어. 이런 부분에서 어떻든 좀 중국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써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는 플랜 A,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A는 지금처럼 못 갈 때 완전히 없애게 만드는 노력을 하다가 어떤 한계치가 있다 하면 플랜 B를 우리가 생각해봐요. 플랜 B 뭡니까? 우리 핵이죠. 우리 핵무기 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핵무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대책으로 확장 억제. 요즘 아마 언론에 확장 억제라는 말처럼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다 아신 바와 같이 확장 억제라는 것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남한을 공격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들의 핵 플러스 모든 재래식 전략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한국을 지켜주겠다. 이게 확장 억제예요. 옛날에 핵우산이라는 것은 핵무기에 대해서 핵으로서 자기들이 커버해주겠다. 이게 핵우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너희 우리나라처럼 내가 지켜줄게 하는 게 확장 억제예요. 대단히 의미는 좋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도 이것은 약속입니다. 말로서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칼럼도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이제 뭐 문서로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담보가 될 수 있는 걸 주라 하는 주장이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 최근에 또 핵 공유다 또 이제 어디 외교 국방공개관들이 TTX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등등의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진화된 개념으로서 이제 나가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너무 미흡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유교 전쟁이 끝나고 한미동맹이 체결이 됐어요. 그 후속 조치가 94년도에 한미 의사 합의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외교관계 계신 분들은 이 한미 합의록이 의사 합의록이 뭐냐면 한미 동맹을 구체화시키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유엔사에 한국군이 작전 통제된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 한국군에 대한 10개 사단의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 경제 지원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그 동맹, 한미동맹의 조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요. 그런 한미 합의 의사록과 같은 그런 것을 맺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밥을 먹고 자는 거예요. 북한에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은 그런 건 없어요. 얼마 지켜준다 했잖아. 우리 동맹 안에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심해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핵을 어쩌자 할 거예요. 전술핵이나 핵무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현 시점에서는 전술핵 핵무기 우리가 갖는다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정말 갖게끔 우리의 어떤 국력이 투입이 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손해가 많이 있어요. 많죠. 많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 지금 이런 시점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째,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받았습니다.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그때는 핵 가져야죠. 미국 의존할 수 없죠. 두 번째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우리 핵 가져야 됩니다. 다음 타자는 중국의 다음 타자는 뭐예요? 우리예요.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 20년 후에 우리들이 다 저 세상으로 갔을 때 우리 후손들이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핵을 가졌습니다. 일본에까지 우리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가 국가전략을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전자권 전환, 정말 이건 이것 가지고 제가 1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을 최초부터 제가 핸들링을 했던 합참의 전략기획본부장을 하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권 전환 가져와야 됩니다. 주권국가가 자기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표현을 주권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주권을 갖고 이걸 행사를 못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러나 그 가져온 것을 지금 현재는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진보 세력의 얘기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왜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한미연합사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미연합사는 뭐냐? 한국군과 미군이 1대1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연합사예요. 컴바인드 조직.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다 주권국가가 이렇게 하는 게 진보 세력의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자권 전환이 이런 생각에서 정치적으로 출발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이 최초의 노무현 대통령이 발상이 효순이, 미순이, 그게 YRP 이런 것까지 연계돼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주권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장군이었습니다만은 똥멸이라고 저희 장군들한테 표현을 했어요. 저 노무현 대통령 제가 비난은 거 아닙니다. 비난은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잘못했다 해야죠. 똥멸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똥별을 달고 있었죠. 그런데 전자권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라든지 또 우리의 상태, 우리가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대비가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보수는 뭐냐면 전자권 전환 가져오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 꼭 한국 지키기 위해 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국익이 안 되면 이거 빼가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많다. 얼마나 좋은 기지입니까? 바로 중국의 턱 밑에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점령이 된다. 한국이 발신기지가 되는 거예요. 태평양 저 괌에서 날아오려면 얼마나
한국하고는 멀어요. 물론 오키나와가 가깝죠. 한국도 엄청난 그런 미군의 발전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나가라기도 안 나갑니다. 우리가 막 데모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가서 불 지르고 말입니다. 옛날에 방화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안 나가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을 그런다고 해서 뭐 안 나갈 거니까 우리가 뭐 가정에 안 가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세력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작권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작권 전환이 한국군 사령관이 한국군으로 만들고 부사령관을 미군으로 만든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다. 미국 전력이나 미국의 힘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커맨더를 미국 사람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말반지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뭘 가져오고 또 지가 작전의 정부 작전을 책임을 지니까 책임자로서 더 어떤 걸 역할을 하니까 군에서 다 여기 아까 어떤 분 장려생활 가셨는데 지휘관과 부지휘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책임과 의식이요 완전히 달라요. 지휘관은 치거니까 막 죽을 똥을 또 밤잠 안 자고 합니다. 부지휘관 보수로 치고 있어요. 알릅니다. 근데 부지휘관을 미군을 맡기고 우리가 한명단을 하겠다. 이게 자존심이 꼭 사는 겁니까? 자존심. 예? 신뢰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국익을 따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연합사 평택에가 있어요. 본래 한미연합사, 아니 전작권은 뭐냐면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조인트, 컴바인드가 조인트 아유체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평택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미군이. 한국이 합쳐면 서울에 있고 너희는 거리적으로 멀리 가니 지금처럼 컴바인드 되기 어렵다. 그러니 컴바인드 사령부를 아니고 조인트 사령부를 만들어서 하자. 한 개의 전략권이에요. 그런데 전략권이 전환이 하나도 안 됐는데 사령부를 평택에 줬어요. 제가 미군하고 같이 1년 반 있으면 주한미군 부사령관 내고 그랬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 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어도 연합사는 미군이 결정합니다.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그나마 서울에 있으면 합참 한국 국방부 가깝잖아요. 가서 그냥 그 억울한 면을 장관이나 의장 만나서 토해내고만 할 게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고도로 가보는 거예요. 고도로.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군화가 이제는 더 심해요. 여기 있어도 연합사가 미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내려가 보니까 지금 평택은 다 미군들 아닙니까? 거기에 연합사는 들어있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게 박근혜 때 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문재인 때 실행이 되는데 과연 그게 대통령은 그런다고 칩시다. 그 당시 안보 관련 이런 일을 냈던 사람들이 뭐를 알고 했는지라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전략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되 준비해서 때되면 가져오자. 그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권이다. 무슨 미군 철수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우리가 핵 개발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마음대로 개발을 못합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차이는 뭐냐면 일본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우리는 고농축, 농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돼요. 그러니까 원자로 빼가지고 그 재 나오잖아요. 재가 남으니까 그 땅속에 지금 문이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건 포화 상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재처리하면 재처리해서 플루토늄도 생산하고 버리면 이걸 양을 팍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못합니다. 이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 다음 우라늄 농축 기술도 우리는 20%밖에 못해요. 상업용으로만 하라는 거죠. 군사용으로 하는 거. 근데 일본은 이걸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만큼 하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미국이 거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랑이 붙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을 좀 더 지금 꼭 전력이 이렇게 낮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투기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전력을 첨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전기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 조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F-16 전투기예요. 우리가 F-15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전력이 물론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죠. 전투기가 한 90여 대 있는데 이게 F-16입니다. 그래서 저는 F-35나 F-22 갖다 놓으라고 그럼 확장학제가 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제스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당국자나 외교당국자가 또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미군들하고 같이 써봤으니까 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 많죠. 그런데 우선 한미연합사라는 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계에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군대를 파견해 놓은 게 과거에 제 있을 때 83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죠.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들의 군대가 가 있지만 컴바인드 되어 있는 조직은 정부단위로 우리나라뿐입니다.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양국군의 그 파워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미국이 전부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한 국가 단위로 작전을 한다는 이 의미에서 전부라는 말을 씁니다. 시어터라는 말을 씁니다. 시어터. 그런데 이 전부 단위의 그 어떤 군사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컴바인드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가 유일합니다. 일본도 컴바인드가 아니에요. 조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군의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 컴바인드 되어 있는 조직이다.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평택 정말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마어마하죠. 이거 세계 명리가 됐죠. 어마어마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어요. 해외 미국 기준은 가장 넓고 최고의 시설, 최고의 그런 모든 걸 갖춘 것이 평택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 돈 13조 들어서 지어준 겁니다. 지어준 겁니다. 원래는 거기다가 학교를 크게 지어가지고 소위 말해 우리 국제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까지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군들한테 미국에 요청을 했던 거예요. 학교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한국 학생가 50번씩 받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학생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이 외국에 뭐 유학 보내고 외국에 뭐 고등학교 보내고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것까지도 시도를 했었는데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약 28,000명인데 14,000명까지 숙소를 지으려고 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의 근무가 원칙으로 1년입니다. 1년이다 보니까 숙련 동안 남는 거 아닙니까? 2년, 3년을 해야 그래도 그 지역에서의 작전을 수행하는 숙련도를 갖는데 그래서 집을 엄청나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 집 지은 것을 미국이 너희들이 좀 투자를 지어라. 근데 당시에는 계획은 그렇게 썼는데 집을 그렇게 못 지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0명 정도 가족도 오는 거죠. 28,500명에서 이렇게 가족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든 가족을 동반하면 1년, 가족을 동반하면 3년을 동반하는데 평택기지에서 그런 걸 좀 구현해 보려고 했더니 그건 좀 안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엄청나게 좋은 시설이다 하는 거고요. 아까도 전략적 유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평택기지로 가면서 한국의 북박이로서의 전력이 아니고 한반도에 묶여있는 전력이 아니고 외국에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는 전력으로 발전이 되는 우리로 말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어떻든 이제 주한미군은 꼭 한반도의 북박이가 아니다.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4개의 모자를 썼습니다. 하나의 모자는 쓴 거 아니고 별은 4개가 같지만 모자가 4개입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사령관, 하나는 유엔군 사령관, 하나는 또 한미연합사령관, 마지막으로는 미군 선임장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주한미군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실은 한편은 우리 편을 들지만 한편은 중립적인 편을 갈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변병도 지난번에 포격이 있을 때 샤프 사령관이 현장에 갔고요. 이 사람이 간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간 게 아니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가서 조사로 간 거예요. 조사로 가기 때문에 북한 시각에서도 보고 남한 시각에서도 보고 그래서 편들지 않아요. 한국이. 너희도 잘못했구나 이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게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저 사람이 평소에 일을 하면 예를 들어 10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5시간은 주한미군 사령관 지네들 일을 합니다. 2시간은 유엔군 사령관 일을 합니다. 3시간만이 한미연합사, 한국에 관련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연합사령관 하니까 저 사람이 한국 방위를 맞죠. 한국 방위를 위한 커맨더는 맞는데 그 내면 속에 일을 하는 이런 사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시간 할당 이런 노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퍼센트지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국가의 전략적인 가치가 미국의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는 거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한미가 되는 육군대장 이송출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를 포럼에서 국내외 경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귀한 강연을 해주셨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회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 포럼 이사장 허신행, 상임대표 겸 운영위원장 이홍기, 공동대표 겸 포럼위원장 이만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신 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